자, 안녕하세요. 이정혁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 세무사 상법 기본 강의 기본 강의 과정이죠. 우선 제 소개부터 하면요. 저는 지금 여기 해커스에서도 회계사 세무사 상법 강의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시험 쪽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죠. 저기 신촌에 있는 메가 로이어스라고 변호사 시험 학원으로서는 뭐 제일 크죠. 뭐 점유율이 한 80% 이상 되는, 뭐 거의 독점하고 있는 학원이죠. 거기서 이제 상법 강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2015년부터 강의를 해서 지금 8년 차, 9년 차, 뭐 그 정도 되죠. 강의는 뭐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사실 교재가 없이 강의를 해도 교재를 봐가면서 하는 거랑 한 80%는 유사할 정도로 뭐 숙달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는 연세대학교 졸업을 했고, 사법시험 합격을 해서 변호사로 한 10년 정도 했죠. 10년 이상 하다가 10년 조금 넘게 하다가 요즘에는 강의에만 전념하느라고 변호사 업무는 하지 않고 있어요.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무사 상법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하면, 우선 회사법만 출제가 되죠. 뭐 그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난이도는 뭐 평이해요. 뭐 깊이 있는 내용은 없고 조문 위주로 물어봐요. 그리고 조문도 우리가 좀 변호사 시험이든 회계사 시험이든 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조문들, 그거 위주로 출제가 돼요. 중요하지 않은 조문들도 간혹 출제는 돼요. 이게 보니까 기출문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것들, 중요한 주제들만 출제가 돼요. 근데 그게 깊이 있게 출제가 되지. 깊이 있게 막 판례도, 뭐 최근 판례 좀 이런 것도 많이 묻고, 그리고 또 물어볼 때도 여러 가지 쟁점들을 복합해서 사례 형식으로, 뭐 갑은 을에게 몇 년 몇 월 며칠 뭘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사례 형식으로 만들어 갖고 문제를 내죠. 뭐 좀 어려워요, 많이. 근데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은 조문 위주로 나와요. 조문 그 자체를 그냥 지문화 시켜 갖고 출제를 하죠. 그러면 그 중간 부분에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조금 변형해서 뭐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죠. 그래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문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수업을 할 때는 조문 이해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뭐 학설이나 판례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판례도 조금은 나와요. 중요한 판례들은. 아주 중요한 것들, 그런 거 위주로 나오죠. 제가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출제 경향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안 할 거야. 그런데 이런 거는 있어요. 출제가 안 되더라도 전체적인 해당 주제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 설명을 할 거예요. 특히나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좀 배경이 되는 배경 이론들,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상법이 되게 쉽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배경 설명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내가 강의하는 스타일이 예를 많이 드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많이 드는데 얘도 우리 실생활에서 좀 접할 수 있는 것들. 회사법은 좀 그런 건 없죠. 상속상의 같은 경우는 우리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갖고 많이 하는데, 회사법은 뭐 우리가 회사 내부에서 뭐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건 잘 없고, 그냥 회사법 교재에 나와 있는 예 중에서 전형적인 것들, 판례 사례 이런 거 갖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우리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 상법 과목, 회사법 이거는 거의 다 이해는 된다. 뭐 물론 다 암기하고 있지 못하겠지. 기본 강의 끝날 무렵이고 한 번 봤다고 해서 이걸 다 암기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 암기하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다 이해는 된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다. 앞으로 뭐 요약서나 아니면 뭐 기본서를 다시 보든가 뭐 요약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든가
뭐 공부를 하면은 뭐 어렵지 않게 알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제가 다른 학원 선생님들 그 샘플 강의를 좀 봤는데 회계사, 세무사 쪽에서는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하시는 분은 내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나마 이제 저기 이제 뭐 그 우리 그 사법시험 쪽에서도 많이 하시던 선생님, K 모 선생님, 우리 S 모 선생님하고 K 모 선생님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K 모 선생님은 이해 좀 위주로 하는데 그분 강의도 뭐 이해 위주는 아닌 것 같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제 강의 스타일은 회계사, 세무사 쪽에서는 조금 특화돼 있다고, 회계사 쪽에서는 조금 독특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공부는 항상 이해 위주로 해야 돼요. 이해를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요 사항을 암기를 해야죠. 암기하는 요령만 익혀갖고 막 두 문자 따고 뭐 이렇게 해갖고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번에 회계사 시험 쪽에서 우리 학원에서 분석을 했어요. 과목별로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상법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를 했죠. 상법 같은 경우는 80점 이상자가 40%가 넘어요. 한 50% 가까이 됐던 것 같아. 40%인가 50%인가 뭐 그 정도 돼요. 80점 이상자. 거기다 잘 봤어요. 그 사실 뭐 실력이 거의 안 되는데 그냥 시험 삼아 봐보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허수들 빼고 나면은 사실 50% 이상이 80점대 이상을 맞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과목하고 이제 뭐 그 비교를 하면 물론 이제 평면적인 비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과목에 따라서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 있고 낮은 과목이 있으니까 평면적인 비교는 큰 의미는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상법 쪽은 이제 80점대, 90점대 쫙 그래프가 올라가 있고 다른 과목들은 이제 뭐 50점대, 60점대 이렇게 그래프가 쫙 올라가 있고 이렇게도 하고 그렇죠. 다른 학원에서도 똑같이 과목별로 그 분포도 뭐 그래프 이런 거를 만들어서 줬으면은 비교가 됐을 텐데 뭐 그 다른 학원은 그런 건 안 해서 학원별로 이렇게 비교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 수업 그 끝까지 같이 간 친구들은 다 고득점을 했어요. 이렇게 상담을 해봐도 우리 이제 원재훈 선생님이나 김원종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봐도 상법은 다들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85점 정도, 85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을 보면 85점 받았다는 애가 제일 많아요. 세무사도 마찬가지예요. 요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기본 강의는 다른 데서 듣고 기출문제만 저랑 같이 한 분들도 계셨죠. 네, 그분들도 다른 데서 못 들어보는 얘기를 내가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상법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기본 강의는 한 10회 정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첫 강의죠. 첫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민법의 일반적인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그걸 조금 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 법학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 근데 이것만 알고 나면 법학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여러분들 회계학 공부하는데 분계가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잖아. 하지만 회계학 공부할 때 맨 처음에 분계부터 배우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법은 사실 민법의 특별법이거든. 민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상법을 알 수가 있어요. 민법을 우리가 그렇다고 다 공부할 수는 없죠. 그럴 필요도 없고. 민법에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들은 좀 알아야 돼. 근데 그거를 우리 이제 첫 시간에 한 1시간 정도, 1시간 조금 넘어 걸릴 수도 있어요. 1시간 그 정도 해서 그걸 좀 보자고요. 민법의 기본 이념, 가장 기초적인 거. 그리고 민법 이념, 이념이 아니라 민법의 이제 기초적인 개념들 그런 거 좀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소송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보자고요. 우리가 법학을 공부를 하는데 법학이라는 거는
어차피 권리 의무 관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 이걸 공부하는 거거든. 근데 그 권리 의무 관계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현되는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실현되는 절차가 사실 소송이에요. 소송. 물론 이제 소송을 안 가고도 권리 의무 관계가 실현될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은 1,000만 원 반환 채권을 갖게 되잖아요. 반환 채권이 하나의 권리예요. 그럼 어떻게 실현하냐? 그 돈 갚기로 한 날 가갖고 야 1,000만 원 오늘 갚기로 했지 돈 줘. 그럼 걔가 주면은 받는 거죠. 그러면 권리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현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임의로 안 주면은 내가 소송 걸어갖고 강제로 이렇게 받아내야 되잖아.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가 이제 소송 절차인데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좀 보자고요. 근데 이거를 알고 공부를 하면 법학이 되게 쉬워요. 되게 쉽게 느껴져. 근데 이걸 모르면은 마치 그 뭐랄까 뭐 사상 누각이라고 할까? 뭐 뿌리 없이 어디 붕 떠 있는 느낌이야. 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그렇잖아. 여기서 뭐 어떤 권리가 있다, 뭐 어떤 의무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권리를 어떻게 실현하지? 그 생각해 보면 안 주면 어떡하지 하면 아무것도 모르겠어. 안 주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거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 안 줬을 때는 소송 걸어갖고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실현을 하는구나. 요거를 기본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자, 그걸 좀 보자고요. 자, 오늘 첫 시간에 우선 수업 진행은 여러분들이 법학을 전혀 모른다라는 전제에서 수업은 진행할 거예요. 물론 이제 세법을 공부를 했을 테니까 법학을 전혀 모르지는 않겠죠. 세법은 또 상법보다도 더 어려운 법학이거든. 어려운 과목이거든. 법학 중에서도 나도 옛날에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을 공부를 했거든요.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를 그 군법무관 하면서 1차 시험 합격을 했어요. 2차에서 떨어져 갖고 이제 회계사 자격증은 없는데 1차 시험 합격할 정도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때 나도 세법을 공부를 해봤어. 근데 세법은 법학 중에서도 진짜 어렵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과목이야. 여러분들이 그거는 했으니까 법학을 전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상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모른다는 전제에서 내가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전혀 모른다는 전제에서 진행을 할게요. 자, 우선 법이라는 게 구조가 이래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물론 법 조문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규정돼 있지는 않아요. 어떤 조문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어떤 조문은 뭐 몇 조에 위반한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조문이 나눠져 있기도 하고 뭐 그래.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 어떻게 한다는 요거는 다 권리 의무 관계야. 어떠한 경우에는 어떠한 권리가 생긴다.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이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가장 단순한 예.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1,000만 원. 그러면은 나눠 어떤 경우가 되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2023년 4월 30일 날 오늘 며칠이지? 4월 19일인가? 19일 날 1,0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 빌려준 경우죠. 이 경우에 해당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빌려줬으면은 1,000만 원 달라라고 돌려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지. 대여금 반환 채권이라는 게 생겨요. 대여금 반환 채권. 그럼 권리가 발생을 한다고요. 권리가 발생을 해요. 그럼 권리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상응해서 의무도 발생하는 거지. 갑이 을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면은 을은 갑에 대해서 차용금, 빌린 돈은 또 차용금이라고 그러죠. 빌려준 돈은 이제 대여금이라고 하고 빌린 돈은 차용금이라고 부르죠. 똑같은 건데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대여금,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차용금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차용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의무를 부담하는 게 되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여금 반환 채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고 차용금 반환 채무라는 의무가 발생한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죠. 권리가 있으면 거기에 상하는 의무는 항상 따라가는 거죠. 자, 뭐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갑이 운전을 하다가 을을 치였어요. 을을 치였어. 그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할까요? 물론 이제 형사 처벌 뭐 이것도 생기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거는 관심이 없고 이제 사법, 형법 말고 사법의 영역. 요거에 대해서만 보는 거예요. 뭐 한자는 써봐야 별로. 갑이 운전을 하다가 을을 치었다. 그러면은 갑이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죠. 손해배상 채무. 을은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얘가 교통사고를 나갔고 직장에 못 나가게 되니까 돈을 못 벌지. 그런 거 이제 일실수익이라 그래요. 일실수익. 불법행위에 의해서 교통사고라는 불법행위를 당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었던 돈을 얻지 못하게 됐다. 일실수익. 그거 상당. 내가 이제 병원에 있느라고 2달 동안 직장에 못 나가고 2달 동안 돈을 못 벌었다.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2달치 못 번 돈. 그거 이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병원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신적 손해배상 뭐 이런 거 해갖고 뭐 1,000만 원이든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을 한다. 얘는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어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어떠한 권리가 발생하고 어떠한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거를 규정하고 있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권리 의무 얘기를 했는데 권리가 있으면 의무는 항상 따라오는 거니까 그냥 권리라고만 얘기할게요. 권리라고만. 이 권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그 중에서 채권이에요. 채권. 우리 상법에서 다루는 거는 99.9% 다 채권이야. 물권도 조금 다뤄요. 물권도 조금 다뤄. 이거는 근데 저기 그 주식과 주주 부분에서 주식에 대해서 질권이라는 걸 설정할 때 그때 이제 잠깐 나오고 별로 등장은 안 해요. 우리는 이 채권 요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채권이라는 건 뭐냐? 채권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 특정한 사람한테 뭘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뭘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우리 여기서 돈 빌려주면은 대여금 반환 채권을 취득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대여금 반환 채권.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은 교통사고를 낸 사람한테 손해배상 채권을 취득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채권.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채권이라는 건 뭐라고? 방금 특정한 사람에게 뭘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채권이에요. 돈을 빌려줬으면 대여금 반환 채권. 갚기로 한 날을 변제기라고 불러요. 변제기에 가갖고 야 1,000만 원 너 빌려갔잖아. 나한테 1,000만 원 돌려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걸 갖죠. 교통사고가 났으면은 교통사고를 당했으면은 내 일실이익 얼마고 어쩌고 저쩌고해서 한 3,000만 원 손해를 입었다. 3,000만 원을 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생긴다는 거죠. 이 물건이라는 건 뭐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요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 하는 권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대인권이라고 불러요. 대인권. 사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이건 물권이라는 건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물건이 소유권이죠. 근데 소유권 말고도 다른 물건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소유권에 가장 익숙하죠. 소유권. 여러분들이 인사이트 세무사상법 책을 구입해서 샀다. 돈 주고 사서 받아갖고 집에 갖고 왔으면 그 책에 대한 소유권은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소유권. 이건 물건에 대한 권리야.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한테 뭐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사이트 상법이라는 책, 이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능이 이와 같은 권능이 붙어있는 권리 이거를 소유권이라고 해요. 인사이트 상법 책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죠. 내가 이걸 책을 펴서 책을 볼 수도 있고 책장에 꽂아 놓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도 있어요. 처분할 수. 이거 그냥 중고책방에 가서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수도 있죠.
중고 책방에 가서 파는 거는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법률적인 처분 행위인 거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는 사실상의 처분 행위를 말하는 거고, 다 처분 행위예요. 그다음에 수익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수익 행위. 이 책을 갖고 남한테 돈 받고 빌려줄 수도 있죠. 물론 수험서를 돈 받고 빌려주는 경우는 잘 없지. 옛날에 만화책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받고 빌려주는 경우가 좀 있었죠. 이렇게 돈 버는데 활용할 수도 있어요. 소유권을 가지면은 그 물건을 갖고 사용, 처분, 수익 이거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가장 완전한 형태의 물건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질권이라는 거에서 잠깐 나오는 거고, 질권이 뭔지는 그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이 채권이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이 채권 안에는 여러 가지 채권 안에는 채권의 효력으로는 한 4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어요. 채권의 효력. 우선 청구력이라는 게 있어. 채권 안에는 청구력.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 가장 본원적인 효력이죠. 채권이 특정한 사람한테 뭘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청구력이 들어있겠죠. 채권 안에는. 두 번째, 급부 보유력이라는 게 있어요. 급부 보유력. 급부 보유력. 이건 아주 소극적인 효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갑이 을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1,000만 원 반환 채권 있죠? 채권이 있으면서 우선 청구력이 있다 그랬어요. 변제기가 돼갖고 갑이 을한테 그러는 거죠. 야, 을아, 너 나한테 1,000만 원 빌려간 거 오늘 갚기로 했잖아. 갚어.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죠. 1,000만 원 돌려줘 라고 청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을이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받았어. 그러면 받으면은 나는 채권에 기해서 이걸 받은 거기 때문에 다시 이걸 을한테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급부 받은 것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그거를 채권의 급부 보유력이라고 해. 아니, 선생님,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한 건데, 만약에 채권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라고 쳐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 대여금 반환 채권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을이 갚았어. 갚았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난 돈 받았으니까 더 이상 빌려간 돈 돌려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지. 채권이 없죠. 채권이 없지. 자, 그런데 을이 깜빡하고 자기가 갚았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1,000만 원을 다시 나한테 준 거야. 그럼 나이 받았죠? 근데 을이 나중에 와서 야, 두 번째 준 1,000만 원 그건 돌려줘. 내가 얼마 전에 내가 갚았던 거 내가 깜빡하고 다시 갚았다. 야, 돌려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 되죠. 두 번째 받은 거 그거는 채권이 소멸해서 없어진 이후에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걸 내가 적법하게 그 급부 받은 거를 보유할 수가 없어요. 채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려줘야 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법이라는 게 그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를 어려운 용어로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어가 되게 어려우니까 무슨 심오한 내용이 있겠지? 없어. 심오한 거 없어요. 용어만 어려울 뿐이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너무 당연하게 이제 해온 거야. 그렇잖아. 또 빌려줬으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고, 받았는데 또 받았으면 다시 돌려줘야지. 두 번째 받은 거. 급부 보유력이 없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자, 급부 보유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아주 이제 소극적인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효력, 이건 소구력이라는 게 있어요. 소구력. 채권 안에는. 소구력. 그리고 네 번째, 공취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런 용어를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고, 요런 용어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첫 시간에 하는 거는 한번 들어만 보면 돼요. 자, 소구력이라는 거 이거 뭐냐? 채권에 청구력이 있어갖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청구를 했어요. 아까 같은 예로 계속해서 들죠. 갑이 을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다. 1,000만 원을 빌려줬다. 1,000만 원. 을한테. 언제 빌려줬냐? 2023년 4월 19일 날 빌려줬어요. 언제 갚기로 했어요? 2023년 5월이라고 할까? 5월 30일 날 갚기로 했어. 5월 30일 날. 그래서 갑이 5월 30일 가갖고 을한테 야, 빌린 돈 1,000만 원 갚어 라고 청구를 했어요. 얘가 갚으면은 급부 보유력에 의해서 자기 그 받으면 되는 건데 얘가 안 갚어, 을이. 그럼 갑은 이거 어떻게 실현을 해야 되느냐? 이 권리를 어떻게 실현해요? 가서 막 줄겨 패갖고 그냥 갖고 있는 돈 지갑에서 이렇게 확 빼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건 범죄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소송을 걸어야 돼. 소송을 걸어서 소송을 걸면은 판사님이 소송을 걸면 그러니까 소송을 걸 때 이렇게 하지. 판사님, 을이 저한테 1,000만 원 빌려간대요. 안 갚아요. 이렇게 주장하고 주장을 그렇게 하죠. 빌려줬습니다. 근데 안 갚아요. 갚으라고 좀 해주세요. 그럼 판사가 그 말만 듣고 야, 을 갚어 이렇게는 안 해. 네가 을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자, 그러면 너 빌려줬다는 사실 증거 대봐. 증거를 대야 내가 알지. 뭐 네가 말만 하면 내가 그거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증거 대보라 그래. 그러면 얘가 증거를 대야 돼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빌려줄 땐 차용증 같은 거 보통 받아놓지. 나중에 판사한테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차용증 같은 걸 증거로 보여주면은 그러면은 네 말이 맞구나. 판사님이 을한테 갚으라 그래. 피고는 원고에게. 얘가 이제 원고가 되는 거고 소송을 걸면 얘가 이제 피고가 되는 거죠.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낸다고.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실현을 하는 거예요. 안 갚으면 소송을 걸 수가 있다. 채권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서 그거를 실현할 수가 있다. 이런 채권의 힘을 소구력이라고 불러요. 소송 걸어서 얘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이 이렇게 나와. 여기 이제 판결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판결문은 이렇게 해서 이제 표제에 이제 판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다음에 원고, 갑, 피고, 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소송의 제목이 써 있어.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제 판결문 이제 앞장에 첫 장에 판결문의 결론이 나와요. 그 결론을 주문이라고 불러. 주문 1항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와. 지급하라 이렇게. 2항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이 소송 비용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제 우리 대표 소송이라는 거에서 좀 등장을 할 거예요. 소송하는데 비용 들잖아. 소송하는데 어떤 비용이 들까요? 우선 갑을 다 변호사 선임하는데 돈 들 거 아니에요. 변호사 선임료 들 거고, 그리고 법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인지대라는 게 있어요. 인지대라는 거를 법원에다 내야 돼. 공짜로 소송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다가 소송이라는 재판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내야 돼. 이게 이제 인지대예요. 인지대 그것도 내고, 그리고 뭐 송달료라는 것도 내요. 그런 비용도 얘도 비용을 지출할 거고 얘도 비용을 지출을 하겠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진 사람이 부담하는 거야. 소송에서 진 사람이. 얘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 선임료 300만 원 주고 변호사 선임을 했다. 근데 승소를 했어. 그러면은 피고한테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승소한 다음에 얘가 소송 비용을 별도로 피고한테 청구할 수가 있어요. 변호사 선임료 300만 원 이런 거. 뭐 사망 이제 뭐 가지평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건 알 필요 없고. 두 번째 장에서 이제 판결 이유가 나와요. 판결 이유 그래갖고 판결 무슨 증거에 의하면은 원고 갑이 2023년 4월 19일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나와. 증거에 의하면.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주 간단한 사안이라 뭐 하는 건데 실제 판결문은 사건이 복잡하고 그런 건 되게 두껍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근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이게 끝이야. 돈을 받는 게 아니야. 판결문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그러니까 소송 절차에서는 권리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만 가리는 거야. 권리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고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의무 부담하는 사람한테 이행하라라고 이렇게 명령만 하는 거예요. 승소 판결했다고 바로 돈을 쥐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래도 이행하라 그랬는데 이행을 안 한다. 을이 갑한테 1,000만 원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공치력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공치력은 뭐냐? 이거는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힘. 강제 집행은 이제 집행 절차에서 해요. 집행 절차. 판결문이 나오면은 이제 법원의 집행과에서 그걸 갖고 이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강제로 팔어. 뭐 을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은 법원 직원이 나와갖고 이 아파트를 강제로 팔어. 경매로 팔아갖고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을 얘한테 갚고 일부 1,000만 원을 갖고 나머지는 그냥 얘한테 갖다 주는 거지.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강제집행 절차인데 강제집행 절차에 의해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공취력이라고 불러요. 자, 요 소구력과 공취력, 요건 이제 채권의 효력으로서 지금 살펴봤는데 요거를 이제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의 측면에서 보자고요.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 소송 절차 이거는 이제 저기 소구력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공취력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자, 소송 절차. 자, 이거 뭐 중요한 내용은 방금 전에 다 설명을 했어요. 갑이 을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으면은 1,000만 원 대여금 반환 채권을 갖는다. 채권을 갖고 있다. 얘가 이미 이행을 안 하면은 소구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권리를 실현을 한다라는 건데, 저 소구력에 의해서 실현한다. 이거는 채권의 효력 면에서 본 거고, 이걸 이제 소송 절차로 이제 지금 보자는 거예요. 자, 소송 어떻게 하느냐? 소송 이제 하는 거야. 안 갚으면은 갑이 이제 을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소송 제기 어떻게 하느냐? 소장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쓰고, 그리고 증거를 첨부해서 법원에다 내는 거예요. 자, 여기 법원이 이렇게 있죠? 법원. 우리 법원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저기 교대역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해서 큰 건물 이거를 생각하죠? 근데 우리 소송법에서 법원이다라고 하면은 재판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판부. 재판부는 이제 판사가 3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판사가 1명이 있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간에 재판부, 판사 3명,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고 갑. 원고가 이제 보통 이제 법정에 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판사석이 이렇게 있고 판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조금 높은 데 앉아 있어, 판사들은. 그리고 여기 밑에 조금 밑에 이제 법원 직원이 이렇게 이쪽을 보고 앉아 있어. 이렇게 책상 하나 있고 법원 직원이 이제 앉아 있어요. 이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가 이제 원고석이고 여기가 피고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의자 하나 있고 여기서 원고가 앉고 여기가 피고가 앉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청석이야. 방청석에 이제 사람들이 쭉 앉아 있죠. 이렇게 방이에요, 방. 이쪽에서 들어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기다리고 앉았다가 자기 순서 되면 여기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선 그 종이를 통해서 이렇게 소장을 내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시간 순서대로 보면 여기서 이제 소를 제기한다.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원고가 소장에다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소장에다가 주저리 얘기를 써요. 주저리. 갑은 2023년 4월 19일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5월 30일 날 갚기로 했는데 안 갚고 있습니다. 이걸 써서 내. 써서 내면서 이 소장 여기에다가 차용증 이런 증거 서류를 첨부해서 내요. 첨부해서 내면은 소제기.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그걸 받죠. 이 소장을 받으면은 이 소장을 복사를 해서, 물론 복사된 거를 원고가 내. 그 복사본을 피고한테 보내죠. 우편물로. 그럼 피고 이제 을이 이걸 받아보는 거죠. 그러면 원고가 갑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군. 그럼 피고는 그때 알게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을 해요. 답변서라는 거. 답변서라는 건 뭐냐면 피고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 판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저는 빌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어떤 경우는 빌린 거는 맞는데요. 이미 갚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빌린 건 맞습니다. 인정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는 잘 없지. 그냥 끝날 거면은 그냥 갚지. 소송까지 안 오지. 소송까지 왔으면은 안 빌렸다고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빌린 건 맞지만 내가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갚을 이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주장을 해요. 답변서를 써서 또 내. 법원에다가. 그러면 그 답변서에도 이제 복사본을 하나 첨부해서 내거든. 그러면 그 답변서의 복사본을 원본은 이제 법원에서 갖고 있고 복사본을 다시 원고한테 보내줘요. 원고한테 보내주면은 우편물로 원고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안 갚았다고? 이런 나쁜 놈. 그래서 자기도 또 아닙니다. 진짜로 빌린 게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써서 낸다고.
소 제기하고 한 달 정도 있으면은 답변서를 보통 내요. 대략 그래, 대략. 그리고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한 2달 지나면 법원에서 오라 그래. 원고, 피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 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몇 호 법정으로 오시오. 2시에 오시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얘네들이 가는 거야. 가면은 얘가 요런 방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사는 얘 소장하고 얘 답변서 이거 읽어봤으니까 얘네들 주장 내용이 대충 뭔지 알잖아. 뭔지 안 상태에서 이제 서로 간에 얘기를 들어봐. 우선 또 글로 하기 어려운 얘기가 있고 또 직접 말로 들으면은 표정이나 뭐 이런 거에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 좀 알 수 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얘기를 들어봐요. 얘기를 들어보면 뭐 여기서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 근데 싸우면 이제 판사가 말리지. 당사자끼리 얘기하지 말고 할 얘기 있으면 나한테 하라고. 그래서 법원에다가 얘기하는 거야. 법원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더 할 얘기가 있으면은 또 준비 서면이라는 거를 써서 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써서 내는 거야. 낼 증거 있으면은 그 준비 서면 써서 낼 때 이거 첨부해서 내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도록 해요. 이렇게 그 법정에 와갖고 얘기 들어보는 날을 변론 기일이라고 불러. 변론 기일. 근데 변론 기일은 대략 한 달에 한 번 열려요. 소 제기하고 한 달 후에 답변서 내고 그다음에 1회 변론 기일을 한 소 제기시로부터 대략 한 2개월 정도 후에 열거든. 그럼 1회 변론 기일 하면은 서로 얘기 들어보고 추가적으로 더 하실 얘기 있나요? 그러면 얘 무슨 주장하시면 그럼 그것도 써서 내십시오. 그래요. 판사가. 그러면은 변론 기일 끝나고 또 하고 싶은 얘기 써서 내. 얘도 내고 써서 내. 그러면은 또 판사가 이때부터 한 달 정도 후에 2회 변론 기일을 열어 갖고 또 불러. 요때 써서 낸 얘기들 그거 갖고 또 판사하고 또 제이서 또 얘기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도록 해요. 그러다가 이제 2회, 3회 정도 가고 그러면은 판사가 물어봐요. 더 주장하실 거 있나요? 더 증거 내실 거 있나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물어보고 이제 서로 간에 뭐 하고 싶은 주장 다 했습니다. 낼 수 있는 증거까지 다 냈습니다. 이러면은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래. 변론을 종결하고 그동안 판사한테 냈던 주장들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증거들 이런 거 판사가 다 갖고 있잖아. 판사가 판사실에 앉아갖고 꼼꼼하게 다시 쫙 읽어봐. 쫙 읽어보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변론을 종결하면 사실상 재판은 끝난 거야. 변론을 종결하면서 판사가 판결 선고 기일은 몇 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날 원고 승소인지 피고 승소인지 그거를 정해줘. 그거를 이제 선고를 해. 그러니까 소송은 소 제기 시부터 변론 종결 시까지 하는 거다. 이때 이제 자기 주장하고 입증하고 증거 자료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소송 절차는 이런 식으로 주장이 돼요. 진행이 돼요. 여기에서 이제 판결 선고하고 이제 판결문이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건 이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고 패소 판결 받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나와요. 주문 1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원고 패소 판결이야, 그거는. 언제 그런 게 나오겠어요? 원고인 갑이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판사가 빌려줬다고? 증거 대봐. 그런데 증거를 못 대. 그럼 그런 거 1,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사실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원고 패소가 되는 거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이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차용증 같은 증거를 내. 그럼 판사는 어떻게 생각했어? 차용증이 있는 걸 보니 을이 갑한테 1,000만 원을 빌려간 게 맞긴 맞군.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지요. 그런데 피고가 답변서에서 내든 아니면 1회, 2회 준비서면에서 내든 갚았다는 증거를 내는 거야. 판사님 제가 빌린 건 맞지만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수증 같은 걸 내. 영수증. 돈 갚으면서 갑이 써준 영수증 그거를 증거로 내요. 또는 통장 사본 같은 거. 1,000만 원 계좌 이체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통장 사본을 증거로 내. 그러면은 판사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갑이 을한테 차용증 있는 거 보니 갑이 을한테 1,000만 원 빌려주는 건 맞네. 그런데 우리 영수증을 보니까 을이 갚은 게 또 맞네. 그럼 더 이상 을이 갚을 건 없지. 이미 갚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원고 청구 기각이 되는 거야. 원고 청구 기각이 되면 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겠어요? 이건 패소자 부담 원칙이거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피고가 냈던 변호사 비용 같은 거 다 얘가 물어줘야 돼.
소송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판결이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소송 절차. 요게 이제 소송 절차 끝이에요. 집행 절차로 넘어가요. 집행 절차.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지급하라고 했는데 피고 을이 안 갚어. 1,000만 원 그래도 안 갚어. 그러면 이제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강제 집행은 이건 법원 직원이 그냥 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여기서 밝혀졌잖아. 원고 갑이 피고 을한테 1,0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죠.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확인이 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법원 직원이 이미 권리 의무 관계는 확인이 됐으니까 이 법원 직원이 기계적으로 집행을 해요.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이 을 소유의 재산이 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이걸 강제 경매로 팔아갖고 그 돈으로 갑한테 갖다 주고 남는 돈은 이제 을한테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을 소유의 집이 있는데 이 집이 5,000만 원짜리다. 그럼 이거 5,000만 원짜리 집 강제 경매로 팔아. 그럼 5,000만 원이 생길 거 아니야. 누군가가 사갔으면. 그 5,000만 원 갖고 1,000만 원은 갑한테 주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을한테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절차가 이제 강제 집행 절차예요. 자, 강제 집행은 재산별로 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부동산도 있고요. 재산에 동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채권도 있죠. 채권도 있지. 뭐 그리고 다른 뭐 주식이라는 권리도 있을 거고요. 뭐 대략 이 정도예요. 뭐 물론 특허권 이런 것도 있고 뭐 기타의 권리 많이 있을 수 있죠.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들은 이런 거야. 자, 여러분들 각자의 집을 생각해봐. 각자 자기 집안을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들 집안에서 가장 큰 재산은 뭐예요? 자기 사는 집일걸 아마 대부분. 우리 집에서 가장 비싼 재산은 자기 사는 집일 거야. 자가라면은 자기들이 사는 집이 이제 가장 비싼 재산일 거고, 전세 사는 사람이라면 전세 보증금이 가장 비싼 재산이겠지. 그렇겠죠? 자, 동산은 뭐고 부동산은 뭐냐? 이거는 물건의 분류예요. 물건. 우리 물건이 뭔지는 다 알죠. 이 분필도 물건이고 책도 물건이고 책상도 물건이고 다 물건이죠. 물건이 뭔지는 다 알아요. 근데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뉘어요. 한자로 따지면 동산, 움직이는 물건,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물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토지와 건물. 그리고 또 뭐 이거의 부속물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부동산이라 그러면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보통 생각하는데 야, 부동산 갔다 왔냐? 그러면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얘기하는데 법학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외의 물건은 다 동산이야. 분필, 책상, 책 이거 다 동산이죠. 자동차, 오토바이, 배, 비행기 다 동산이에요. 토지, 건물만 부동산이야. 우리 뭐 비행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부동산, 아파트 살고 있는 아파트 이거 건물이니까 부동산이죠. 뭐 건물 전체가 내 건 아니지. 근데 건물의 그 일부분, 아파트는 이제 건물의 일부분이잖아요. 어쨌든 건물의 부분이니까 그것도 건물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건물의 부지 부분은 이제 우리 토지에 해당하는 거죠. 토지 건물 이게 부동산이고 동산은 집에 있는 동산 뭐 많지 뭐 테레비, 냉장고, 식탁 다 동산이죠. TV, 냉장고 뭐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우리 또 채권이 등장을 하죠. 채권. 우리가 지금 채권을 공부하고 있는데 채권도 하나의 재산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채권 뭐가 있을까요? 아마 예금 채권일 거야. 채권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큰 건 예금 채권일 거야. 은행에다 돈 맡겨놓잖아. 은행에다 맡겨놓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장에 있는 잔고. 그게 예금 채권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계학 공부를 할 때는 그 예금 이거는 현금 뭐 또는 현금성 자산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죠. 현금인 것처럼 공부를 하지.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채권이야. 왜 채권이냐? 은행에 맡겨놓은 돈 그거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 아까 채권 뭐라 그랬어요? 특정인에 대해서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잖아요. 예금 채권이라는 건 은행에 대해서 내가 맡겨놓은 돈 돌려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래서 이거는 예금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뭐 주식,
뭐 이것도 하나의 재산이고, 요게 뭔지는 우리가 앞으로 상세하게 공부를 할 거니까 지금 뭐 별로 얘기를 하지 말자고요. 자, 집행 절차 보시면은, 집행 절차, 부동산 어떻게 강제 집행을 하느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소송 걸어갖고 이제 승소를 했다. 그럼 판결문이 나왔죠? 판결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판결문을 갖고 법원에다가 이제 집행과에 가갖고, 집행과가 뭔지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법원 그 1층에 가면 있어요. 1층 민원실 1층에 가면 집행과가 있어. 그러면 집행과에 가갖고 강제 집행 신청을 해요. 그러면 뭐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다가 이제 그 압류 및 뭐 이런 뭘 해갖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선 처분을 못하게. 얘가 이거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 자기 이 을 소유의 집 또는 을 소유의 땅, 집 또는 땅 이런 거에 대해서 압류 및 압류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직원이 강제로 팔죠. 강제로 팔아갖고 그 돈으로 생긴 돈으로 갑한테 갚고 나머지는 을한테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해요.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동산도 우리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막 빚에 쪼들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보면은 빚에 쪼들릴 때 법원 직원들이 막 집에 들어와 갖고 TV 냉장고에다가 빨간 딱지 막 붙이잖아. 빨간 딱지. 그게 이제 강제 집행하는 절차예요. 강제 집행 초기 단계에서 압류라는 걸 하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압류라는 걸 하는데 압류라는 거는 우선 처분을 금지하는 거야. 법원에서 이거 강제 경매로 팔아갖고 그 돈으로 채권자한테 두고 남는 거 얘한테 주는 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얘가 그거를 몰래 가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법원에서 그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선 얘가 그거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절차를 한다고요. 그게 압류야, 압류. 부동산의 경우에 압류를 하면은 등기부에 압류 등기가 그냥 떠요. 근데 동산의 경우에 압류는 거기다가 압류 딱지를 붙이는 거야. 빨간 딱지. 그러면 그거 빨간 딱지 붙어 있는데 을이 자기 소유물이라고 그걸 어디다 갖다 팔면은 형사처벌 받아. 팔 수가 없어요. 형사처벌. 동산 강제 집행 그 압류 딱지 붙여놓고 날 정해서 그거 이제 경매로 팔아. 동산들. 뭐 이건 뭐 팔아봐야 뭐 돈 얼마 안 나오지도 않지. 그거 다 팔은 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채권자한테 갚을 돈 갚고 나머지는 얘한테 주는 거예요. 채권 이거는 이제 강제 집행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우선 을이 채권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을이 지금 은행에 예금 잔고가 한 2천만 원이 있다. 한 3천만 원이 있다라고 할까? 3천만 원 있으면은 을이 지금 갑과의 관계에서는 1,000만 원 대여금 반환 차용금 반환 채무와 관련해서는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죠. 얘가 채무자. 근데 얘 소유의 재산 중에서 을이 병은행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예금 채권 요걸 갖고 강제 집행을 하려면 요 예금 채권과 관련해서는 을이 채권자고 요 병은행이 채무자죠. 얘가 채무자 이렇게 되죠. 요 예금 채권과 관련해서는 대여금 반환 채권과 관련해서는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고요.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요 1,000만 원 대여금 반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요 예금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한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우선 법원에다가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을 해요. 압류 및 추심 명령. 이거는 이제 소송 절차가 끝난 다음에 이 판결을 받은 다음에 강제 집행 절차에서 하는 또 하나의 절차예요.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을 해 법원에다가. 그러니까 을이 병은행에 대해서 3천만 원 예금 채권이 있는데 이 3천만 원 예금 채권 중에서 나의 채권액인 1,000만 원 상당액만큼 압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추심 명령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구를 해요. 법원에다가 얘가. 그러면 그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할 때는 여기서 받은 판결문을 첨부를 해요. 이 법은 이제 집행법원이거든. 집행법원인데 집행법원 판사한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이제 소송 절차에서 1,000만 원 대여금 반환 채권이 있는 거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예금 채권에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예금 채권 중에서 1,000만 원만큼 우선 압류를 해 주십시오. 압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분을 금지하는 거라 그랬지. 처분을 금지해 주십시오. 처분을 금지해 주십시오. 이거 한 다음에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추심 명령을 또 신청을 해요. 추심 명령은 뭐냐면 자, 요 예금 채권, 요 3천만 원짜리 예금 채권 이거 을이 병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을이병 은행에다가 3천만 원 맡겨놨으니까 3천만 원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을한테밖에 없어요. 을한테밖에. 그런데 추심 명령을 받으면 그 권한을 갑이 행사할 수 있게 돼. 갑이 병은행한테 가서 야, 병은행아, 너 을한테 3천만 원 반환해 줄 의무가 있지? 근데 내가 법원으로부터 추심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1,000만 원만큼은 너 나한테 이거 줘야 된다?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게 돼요. 갑이 병한테. 그게 이제 추심 명령이에요. 그래서 갑이 법원에다가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보죠? 저기 판결문 나온 거 보죠? 갑이 을에 대해서 1,000만 원 반환 채권이 있다라는 게 소송 절차에서 확정이 됐네. 그러면 이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해줘요. 압류 명령을 하면은 압류 명령이 내려지면 그 결정문을 얘한테 보내죠. 얘한테 보내주고 병은행한테도 보내줘요. 압류 결정이 나면은 어떤 효력이 있냐? 이렇게 나와. 병은행은 을에게 3천만 원 예금 반환 채무 중에서 1,000만 원만큼은 이행하면 안 된다. 을한테 주면 안 된다. 반환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을한테도 보낸다 그랬죠? 을한테도 압류 명령을. 을은 병은행한테 가갖고 1,000만 원만큼은 예금 반환 채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이 예금 반환 채권을 제3자에게 팔아서도 안 된다. 처분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해요. 압류 명령.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병은행한테 가서 청구해서 받아가지도 못하고 채권을 제3자에게 팔 수도 없는 거야. 얘도 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심 명령을 하면은 을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갑이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1,000만 원을 받아다가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압류 및 추심 명령이에요. 채권은 강제 집행하는 방식이 요거랑 좀 다르죠? 요거는 경매 절차 붙여갖고 다 팔아버린 다음에 그 돈 갖고 채권자한테 갖다 주고 나머지는 채무자한테 돌려줬는데 이거는 요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이거는 요 병은행 같은 경우를 제3채무자라고 불러. 대여금 반환 채권과 관련해서는 얘가 채권자, 얘가 채무자, 얘는 제3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제3채무자한테 그래서 직접 받아갈 수 있게끔 이런 방식으로 강제 집행을 하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왜 했냐면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실행하려면 이 소송 절차랑 집행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집행 절차가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고 요거는 현실적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죠. 실제로 돈을 받게 해주는 절차라고. 자, 그런데 이 집행 절차를 거치려면 채무자한테 재산이 있어야 돼. 채무자한테 만약에 재산이 없다. 을이 개털이다. 그러면은 소송에서 이겨도 실질적으로는 돈을 못 받아요. 갑이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신청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은 집행 채권자라고 불러. 여기 소송에서 이제 원고에 해당하는 갑이 이제 집행 절차에서는 집행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이 집행 채권자가 특정 재산을 꼭 찍어. 채무자 재산 중 뭐를 강제 집행해 주십시오. 그걸 꼭 찍으면은 법원 직원, 집행과에 있는 직원은 집행관이라고 부르는데 집행관은 집행 채권자가 꼭 집은 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꼭 집었으면 부동산에 대해서 해주고 동산을 찍었으면 동산에 대해서 해주고 채권을 찍었으면 이 절차대로 채권에 대해서 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강제 집행을 못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돈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받으려면 내가 권리를 실현하려면 채무자한테 재산이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재산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다. 이거는 괜찮아요. 걔가 안 갚을 때 걔 재산 내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 아무리 받아놔도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돈 못 받아. 차용증이라는 건 언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소송 절차에서 내가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죠. 차용증이 있으면 이 소송 절차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돈 빌려간 애가 개털이면 그러면은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어갖고 실제로 돈을 못 받게 된다고. 현실적으로. 근데 이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우리가 책임재산이라고 불러요. 책임재산. 책임재산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내가 계속 쓸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념은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책임재산.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 그걸 책임재산이라고 불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은 기본적으로 다 책임재산이야. 그런데 채무자 소유의 재산 중에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법이 금지한 재산이 조금 있어. 그래서 그거를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재산이라는 개념을 채무자 소유의 재산과 별도로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기 있잖아. 제기. 제사 쓴 그 그릇들. 이 제기 같은 거는 강제 집행을 못 해요. 뭐 제기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지만 뭐 의미도 없지만 어쨌든 조상 제사 지내는 물건까지 팔아갖고 빚 갚아라, 이건 좀 법이 너무 야박하잖아. 그 제기 이런 거는 강제 집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채권 중에서는 임금 채권의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얘는 을이 병은행에 대해서 맡기는 예금 채권, 이걸 갖고 예를 들었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예를 들어서 보자고. 을이 회사에 다녀.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잖아. 그 월급 받을 수 있는 거, 회사에 고용이 돼 있으면,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회사에다 청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월급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월급 채권이란 말이에요. 임금 채권, 임금 채권이란 말이야. 그래서 임금 채권도 이와 똑같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갖고 돈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채권자가 을에 다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으면은 이 월급을 얘가 받아갈 수 있다고. 그런데 임금 채권의 경우에는 임금의 반액까지만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반액까지만. 전액 다 못하고. 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임금 채권을 전부 다 압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굶어 죽잖아.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반액까지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본 적이 있어. 언제 봤냐? 응답하라 1988 봤어요. 응답하라 1988. 거기서 성동일 씨네 가족이, 덕선이네 집이 친구 보증 잘못 썼다가 계속 경제적으로 쪼들리잖아.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회에 친구가 돈 다 갚아갖고 이제 그 월급이 2배가 들어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성동일 씨 그 와이프가 누구지?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지? 그 배우. 아무튼 그분이 월급이 2배가 됐네 그러면서 좋아했다고요. 좋아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게 그거예요. 성동일 씨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써갖고 채권자가 성동일 씨한테 네가 보증인으로서 돈 갚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승소 판결 받아갖고 성동일 씨가 친구 빚을 대신 갚아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성동일 씨가 돈이 없으니까 성동일 씨 다니는 회사에 대한 그 임금 채권을 이 채권자가 압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임금 채권을 맨날 반액밖에 못 받은 거지. 반액은 여기서 받아가고. 그러다가 친구가 이거를 다 갚아버리니까 이제 압류가 풀린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전액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책임재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책임재산이라고 한다. 책임재산이 없으면, 채무자한테 책임재산이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가 어려워져요. 자, 이 책임재산과 관련된 거는 우리 그 주식회사 공부하면서 자본금 충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금 충실의 원칙.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책임재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거의 개념은 거기서 상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 차용증만 받아놓으면 다 해결되는 걸로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 많어. 차용증만 받아놓으면.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용증만 받아놓는다고 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책임재산이 없으면은 돈 떼요. 사람들이
돈 빌려주면서 내가 변호사니까 물어봐요. 돈을 좀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려주고 싶은데 좀 걱정도 된다. 어떤 조치를 취해 놓으면 됩니까? 그래서 자 우선 채무자가 돈이 많은 사람인가요? 채무자 소유로 돼 있는 재산이 많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이 있다 그러면 예 그럼 차용 좀 받고 그냥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많이 있나요? 그런데 재산은 별로 없는 친구인데요. 재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빌려주시면 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갚으면 갚는 거고 갚지 않으려고 하면은 못 받게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꼭 한 얘기가 차용증 받아놓으면 되지 않나요? 이 얘기를 꼭 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용증이라는 건 언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소송 절차에서 판사한테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입증을 하면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으면은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임의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냥 갚지 않으면은 임의 변제를 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돈을 못 받게 돼요. 자, 요 정도 보고 잠시 쉬었다가 지금 또 할게요.